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이제 뚜레병의 최신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저 포인트를 좀 쓰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2022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뚜레병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동안에 좀 국내에서 좀 이루어졌던 관련 정보들의 이제 공유 상황들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바람개비 그림이 이제 뚜레병 협회의 로고인데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코스타.org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동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강의 자료라든지 이제 뚜레병 협회의 그런 소개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저도 많이 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저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1분 동안 이제 함께 찾아보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의 번호와 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는지는 나중에 조금 강의가 진행되면서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고르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줌으로 보이는 얼굴들은 다 이제 좀 비슷하지만 각각의 좀 상태는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기분 좋아서 한 20번 정도로 이렇게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직 뭐 이제 지금 아침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5번인 상태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네, 혹시 레이저 포인트도 잘 보이십니까? 네, 네. 그럴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아유 우리의 아이 뚜레병이 지금 잘 낫지 않는데 아유 뭐 강의한다고 들어와 봤는데 뭐 어떤 얘기 하나 들어나 보자 약간 좀 시니컬한 마음이 있을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강의 의뢰를 받고 처음에는 조금 좀 부담도 됐었고 그래서 조금 준비도 좀 미루고 좀 이렇게 좀 놀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여기 협회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힘내서 이게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같이 이런 뚜레병과 같은 많은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뭔가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차례는 크게 7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강의 전에 받은 질문지를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아주 전문적인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기초적인 부분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사실 어디에 좀 맞춰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조금씩은 다 다뤄야겠고 여기 좀 처음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이런 베이직적인 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뚜레병에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 이제 국내외의 어떤 뚜레병의 정보와 가이드라인 변화는 어떻게 있었는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파트 1, 2, 3, 4로 나뉘는데요. 이제 파트 1에서의 어떤 평가 부분, 또 파트 2에서의 심리 행동 치료 부분, 그리고 이제 파트 3에서의 약물 치료 부분, 그리고 파트 4에서의 뇌신부 자극술, 그리고 그 다음을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 정도로 오늘 이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파트 1 이제 1번 이제 뚜레병의 베이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잠깐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틱의 어떤 정의는 좀 갑작스러우고 빠르고 또 반복적이고 상동적이며 상대적으로 이제 불수의적인 근육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생길 수 있고요. 네, 이제 뭐 틱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운동틱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이제 근육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부분들, 이제 음성틱, 갑자기 이제 소리 내는 부분들, 이제 때로는 어떤 자극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걸 보거나, 어떤 빛을 보거나, 어떤 만지거나, 어떤 정서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굉장히 집중할 때 눈 막 깜빡이는 애들 있거든요. 어떤 틱은 좀 이렇게 블러킹하는, 멈추게 하는 그런 양상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말을 하다가 멈추거나, 걷다가 잘 멈추게 되거나, 이런 양상도 있고, 그런 틱이 이제 하나의 근육만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이제 심플, 단순 틱, 그리고 이제 여러 근육에 복합적으로, 이제 침범을 할 때는, 컴플렉스, 복합 틱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클로닉, 디스토닉, 토닉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좀 이런 양상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제 빠르게 이렇게 딱 수축하는 거를 이제 클로닉이라고 좀 하고, 조금 더 긴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수축한 상태에 조금 멈춰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토닉. 디스토닉도 이제 어떤 좀 비정상인 포스처로 딱 수축하는 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딱 경직돼가지고 이제 그 상태로 조금 유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 또 질문 중에 있어서 그 외설증이라고 하는 코프로라일리아라는 것도 있죠. 이제 갑작스럽게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흔하진 않는데 뚜렛 질환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하고 이제 조금 청소년 중기 때 좀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DSM-5는 이제 DSM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의 질병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기준에서 좀 크게 세 가지 제가 그냥 중요한 부분만 좀 따왔는데요. 뚜렛 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동틱과 한 가지 음성틱이 있고요. 이제 반드시 동시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고 1년 이상 지속될 때 뚜렛 장애를 진단하고요. 지속성 운동틱 장애 또는 지속성 음성틱 장애 같은 경우는 운동틱과 음성틱 둘 다 나타나지는 않지만 음성틱이나 음성틱 운동틱이 1년 이상 지속될 때 얘기합니다. 잠정적 틱 장애는 1년 미만인 경우를 나타내고요. 네. 이제 뚜렛병의 역사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뚜렛이라는 분이죠. 1885년도에 이제 9명의 이런 틱 증상을 관찰되는 케이스를 좀 이렇게 모아서 냈고요. 지금의 뚜렛 기준으로는 이 9명 중에 6명 정도가 뚜렛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뚜렛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이제 뚜렛병으로 생각되는 그런 증상들을 묘사한 글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문헌은 1498년도 이분들이 자기들이 쓴 책에서 이제 어떤 사제들의 운동틱, 음성틱을 보고 이 당시에는 이제 좀 악령이 씌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렇게 어떤 주술적인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는 지금부터 5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의사들이 이제 지금의 틱 또는 뚜렛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제 기술하는 어떤 문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1600년도에도 있고 1800년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루즈라는 분도 이제 뚜렛보다 한 12년 전에 이걸 좀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뚜렛병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박사의 이제 이걸 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이 뚜렛이 이거를 이제 기술할 때 이제 트루즈가 기술한 내용도 살짝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가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한 디베이트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할로페리돌이라는 거가 이제 정신의학적인 이제 약물, 도파민을 차단해주는, 줄여주는 약물인데, 이거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60년대에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뚜렛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확실하게, 뚜렛은 어떤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생물학적인 걸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도에는 이제 DSM-3에 미국
정신의학회 질병 분류에 뚜레병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등록되게 되고요. 이제 먼저 통계부터 조금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질병관리본부 같은 이제 CDC라는 기구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통계입니다. 뚜렛 신드롬 같은 경우에서는 또 연구를 해보면은 한 162명 중 1명 정도, 0.6% 정도. 근데 이 0.6% 정도의 수치는 사실 10년 전에도 한 이 정도가 거론됐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정도가 뚜렛병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에서를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뭔가 실제로 진단받은 경우는 한 이 절반 정도, 한 0.3% 정도가 병원에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절반 정도는 이제 진단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2016년도, 17년도 진단된 아동 중에서 44% 정도는 조금 정도가 중등도 이상의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남아가 여아보다 3배 정도 많고, 그 인종이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있고요. 12에서 17세 아동, 청소년기의 아동이죠. 이게 6에서 17세 아동보다 2배 정도 더 진단됩니다.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뚜렛 이런 장애가 이제 이 시기 때 제일 좀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더 많이 진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또 그 유병률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이제 연구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이게 뚜렛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표현한 이제 지속적인 틱 장애를 합쳤을 때는 지금 이제 약 140만 명 정도의 이제 이런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거의 5에서 14세 아이의 기준으로는 50명당 1명 정도다. 굉장히 이제 유병률이 꽤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지속적인 틱장애와 뚜렛 장애를 합쳤을 때 50명당 1명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5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뚜렛 장애로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100만 명 정도가 지속적인 틱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유병률이 좀 조사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지원하고 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뚜렛 장애가 뚜렛만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장애도 갖고 있는가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6명 중에 5명 정도는 뚜렛 장애 외에도 다른 어떤 정신적인 행동적인 발달적인 이 장애를 같이 동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83% 정도 되는 거죠. 네. 많이 거론되는 부분들은 이제 불안장애, 불안장애랑 이제 강박장애랑 같이 거론되기도 하고요. ADHD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반항장애라든지 좀 행실장애 34%, 학습장애도 30%, 34%, 발달 지연도 한 4분의 1 정도 있어요. 그리고 한 5분의 1 정도에서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같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5분의 1 역시 한 우울증,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 8% 정도에서 지적장애. 굉장히 많은 공존질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 사실 하나만 있더라도 저희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는데 이 뚜렛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환자를 볼 때 처음에는 이제 뚜렛이랑 틱으로 왔는데 나중에 좀 장기간 상담하다 보면 틱보다는 다른 걸 상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ADHD라든지 청소년기 어떤 불안이나 어떤 자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또 반대인 경우도 많죠. 강박으로 왔는데 뚜렛이 있거나 ADHD로 왔는데 또 틱이 있거나 자폐로 왔는데 또 틱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존질환이 굉장히 많다. 3분의 1 정도는 강박장애도 그 3분의 1 이상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뚜렛 장애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이제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운동틱이나 음성틱뿐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어떤 공존 질환과 어려움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뚜렛 장애는 이 뚜렛 장애가 없는 군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존 질환의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ADHD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이상의 많이 보고 있고, 그렇죠? 애니 디소더 어떤 것이든지 한 3배 정도 더 많이 경험을 하고, 행동 문제, 불안 같은 경우는 거의 6배 정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네요. 우울증도, 학습, 오티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뚜렛 장애로 내 앞에 뚜렛 장애인 아이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정신학적인 행동적인 공정 질환을 뚜렛 장애가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알고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틱의 어떤 자연적인 경과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제 틱과 이 ADHD와 이 강박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3종 세트처럼 이제 같이 좀 다뤄지게 됩니다. 실제로 같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제 ADHD가 먼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 3세 정도, 만 3세 정도부터 굉장히 산만하고, 얘만 왔다 가면 정신이 없고, 먼저 시작이 되고요. 틱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6세 정도에 시작이 돼서 운동틱이 먼저 시작이 되고, 또 이후에 음성틱이 시작이 됩니다. 11세 전후로 이제 좀 피크를 이루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틱은 어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거는 우리다라는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이제 50에서 80% 정도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아지거나 없어지는 걸로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5에서 20% 정도는 좀 유지되거나 조금 더 악화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ADHD에 있을 때 강박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한 틱보다 한 3년, 4년 정도 좀 더 늦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까지 이루어지고. 이 틱이 좀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좀 ADHD와 OCD 강박증은 좀 유지되는 면을 보입니다. 물론 ADHD는 과잉 행동 같은 건 줄어들지만 주의력 저하 같은 경우는 좀 유지되는 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양상이 있는 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ADHD와 이 OCD도 이 심각도는 좀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하지만 지속되는 면 이런 것들도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ADHD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ADHD 왔다가 나중에 이제 틱이 한 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생깁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세요. 이제 ADHD를 치료를 했더니 틱이 생겼다. 그래서 혹시 이거 ADHD 약 때문에 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보통 틱이 원래 좀 발생한 아이들이 시기가 돼서 발생된 게 아닌가. 물론 ADHD 약 중에 조금 일부는 좀 틱에 영향을 주는 걸로도 보이는 보고들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좀 안정성이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좀 틱이 나타난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제 그 처음 나타나고 나서 6년 뒤에 16세가 넘어서 청소년을 보니까 한 20% 정도는 틱이 아예 없었고, 한 50% 정도는 거의 조금밖에 없거나 아주 경도의 틱, 그리고 한 20% 정도가 좀 중등도 이상의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틱은 이제 악화 호전을 이제 반복하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 시간, 날, 주, 달로도 어떨 땐 나타나고 어떨 땐 안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로 악화되는 시기는 학기 초, 3월 달에 아이들 틱 많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오고요. 다투거나 흥분되거나
이럴 때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틱에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신경 생리학적인 원인도 봐야 되는데요. 이 뇌에서의 어떤 이제 피질, 선조체, 시상, 피질의 어떤 회로, 이게 콜티코, 스트리아토, 살라모, 코티칼, 서큐시라고도 하는데요. CSTS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에 어떤 상호작용의 혼란이 있어서 그래서 운동 증상이나 틱을 하기 전에 어떤 전조적인 충동, 감정적인 증상을 일으킨다는 제 이론이 있고요. 이게 콜티칼, 그리고 스티아토, 살라모, 코티칼 이 회로의 문제인데 이 회로는 그 강박증에서도 과잉 활성화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렛장애에서 이 강박증이 같이 함께 있는 경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과도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이 선조체 부분은 불필요한 동작이 안 나오도록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동작이 새어나오게 되고 시상 같은 경우도 이제 감각 정보를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충동이나 이상 감각이 전달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계에 영향을 미쳐서 좀 틱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충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주의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ADHD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안이나 부주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도파민 이상과 관련된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어떤 뇌 중심부에 있는 어떤 감정인 뇌인 변형계에 도파민 관련 신경이 뚜렛장에서 많이 분포되고 도파민 계열 약물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할로페리돌이라든지 나중에 소개드릴 리스페리돈, 아빌리파이에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과 관련이 있는 질병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좀 뚜렛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뚜렛 아이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것들을 위해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좀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국내외에서는 어떻게 정보들이 전파되고 또 가이드라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국 뚜렛병 협회를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200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자조 커뮤니티를 통해서 10명이 자금을 출발하십니다. 소개글이 있더라고요. 참 이분들이 있어서 어쩌면은 또 오늘도 있고 그 이전에 여러 부모님들 도움 받지 않았나 싶어서 참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시 2007년도에 이제 창립 강연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송동호 교수님하고 또 이제 또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 알고 계신 서창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참 옛날 자료긴 한데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지금 들어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잘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는 매년 대국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인 이제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무료 봉사를 하는 어떤 정신건강 캠페인을 이제 합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2009년도에 진행한 거가 이제 틱에 대한 거였어요. 아마도 이제 뚜렛병 협회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강의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좀 알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2009년도에 캠페인을 하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박성동 선생님도 하시고 성동화 교수님, 서울대 여러 선생님들도 이제 강의를 하시고 틱이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ESSTS라는 어떤 히라 신드롬에 대한 어떤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합니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고 파트 1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파트 2에 약물 치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파트 3에 심리 행동 치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파트 4에 이제 뇌신부 자국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2007년도에 협회가 생기고 또 2009년도에서
우리 이제 소아정신의학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또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 보면은 늦지 않았죠? 좀 빠르게 국내에서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서는 이제 미국 소아정신의학회에서 틱 디스오더에 대한 어떤 프랙티스 파라미터, 진료에 대한 어떤 지침을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많이 지났지만 또 얼마 안 된 부분이기도 하죠. 2013년도에 나왔고 아직 그대로 아직 개정되진 않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한참 그걸로 활용을 하다가 2019년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신경과 학회에서 틱 디스오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좀 대대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11년도에 버전 1을 만들었던 유럽 그룹에서 이제 버전 2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써라 라고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파트 1, 2, 3, 4의 이제 내용 구성 같은데 하나 변화가 있다면 이제 파트 2와 파트 3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파트 2의 약물 치료였고 파트 3가 이제 심리행동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버전 2에서는 파트 2의 어떤 이제 심리행동적인 접근이 더 위로 올라가고 파트 3 약물 치료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심리행동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그 사이에 더 많이 강조되고 우선순위도 더 올라간 걸 이제 반영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22년도에 그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 좀 세부적인 것들은 차차 설명할 것이지만 이제 썸머리 한 표 하나부터 먼저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틱 디스오더로 이제 방문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교육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이든지 학업적이라든지 직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행에 어려움을 미쳤을 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어떤 동반된 어떤 정신적인 또는 어떤 행동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틱에 있어서 일단은 이제 그 행동 치료를 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 심리 행동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심리 행동 치료를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은 이제 PT, 파마콜로지컬 테라피, 약물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행동 치료를 할지 약물 치료를 할지 이것을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심리행동 치료는 효과가 없으면 약물 치료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 약물 치료도 한 가지로 해보다가도 효과가 없으면은 심리 치료를 같이 한다든지 또 약물을 변경한다든지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이제 변경하면서 함께 하면서 약물 치료를 또 변경한다든지 또 그래도 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대안적인 치료를 찾아본다든지 또 뇌신부 자극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일단 교육을 먼저 하고 이제 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공존 치료가 있다면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저항성, 잘 반응하지 않거나 심한 증상이 있을 때 뇌신부 자극수를 하는 걸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존 질환을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이 심각도에 따라 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상에서 틱이 먼저면은 이제 틱을 먼저 제일 심한 틱부터 치료를 하고 다른 공존 질환이 더 문제가 많이 일으킨다면은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치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 부분입니다.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네, 이게 파트 1 어세스먼트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일단 저는 이제 그 가장 최근인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좀 중간중간 2019년도에 이제 미국 신경과학회의도 가이드라인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작 전에 그동안에 이제 그 질병 분류에서 몇 가지 그동안 틱과 또레시 변화된 좀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DSM이라는 거가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 질병 분류고요. 이제 ICD라는 거는 국제 질병 분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드를 넣을 때 이거를 좀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임상적으로는 이제 DSM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거 표를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이제 벌써 시간이 좀 지나긴 했네요. 2018년도에 1990년도에 만들어진 ICD-10이 거의 한 30년 지나가지고 ICD-11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봐야 되고, DSM-5도 DSM-4TR이라는 어떤 리비전 버전이 나오고 나서도 1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뚜렛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이 좀 먼저 있는가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분류하는가와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질병의 커다란 이 나무에서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가, 이제 어떤 뚜렛 장애의 진단 기준, 그리고 어떤 지속적인 어떤 만성 틱장애의 어떤 진단 기준, 그리고 좀 일시적인 또는 이제 잠정적인 틱장애의 어떤 진단 기준에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거는 조금 약간 변경된 부분들, 그리고 좀 초록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은 약간 좀 새로워진 부분들을 제가 좀 표기를 해봤는데요. 먼저 라벨, 어떻게 진단명을 붙일 것인가에 있어서도 좀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틱 장애가 이제 여기서 DSM-5와 ICD-10에서도 이제 프로비저널 틱, 이제 잠정적인 틱 장애라고 좀 바뀌게 됩니다. 이 이유는 이 일시적이라는 거가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뭐 3월부터 5월까지 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8월까지는 안 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일시적으로 하고 지나갔다고 보고 일시적인 틱장애라고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 아이가 또 올해 11월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2월에도 할 수도 있고요. 이 틱이라는 게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정적인 틱장애로 바꾼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이제 ICD-10 같은 경우에는 behavioral emotional disorder에 속해 있었는데, 이거가 11에는 어떤 nervous system, 신경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에 이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DSM-5에서는 이제 neurodevelopmental disorder라는 것에 들어가게 되고요. 약간 변화가 이걸 제가 다음 슬라이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SM-4TR에서의 뚜렛 장애 진단 기준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틱이 없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틱을 거의 자주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는 기간이 있더라도 3개월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럼 이거 4개월 동안 틱을 안 한 적이 있는데 또 운동틱과 음성틱이 복합적으로 심한 아이가 그럼 뚜렛이 아니라고 할 거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제 이거가 이런 기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뚜렛 장애에서는 이제 멀티플 모터, 이제 여러 개의 운동틱이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음성틱이 있는 경우로 진단 기준이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서의 DSM-5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ICD-11을 만든 이제 개발팀에서 근데 이거 운동틱을 멀티플로 이렇게 만든 거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운동틱 하나랑 음성틱 5개 하는 환자는 뚜렛이랑 아니라고 할 거냐?
또 이런 또 의문이 있어서 이제 ICD-11에서는 운동틱도 1개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정적인 틱에서는 이제 뭐 만성 틱에서는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잠정 틱에서는 이제 그 최소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들이 있냐 없느냐가 좀 달라지는데요. DSM-4에서는 이제 4주 이상을 할 경우에 1년 미만인 건 동일한데 4주 이상을 할 경우에 좀 진단하자 그랬었는데 ICD-10하고 이제 DSM-5에서는 이 4주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ICD-11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미만으로 해버리면은 사실 그 아주 일시적인 틱 같은 경우는 아동기의 한 20% 정도까지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제 딸도 그랬는데 막 너무 흥분되는 막 텔레비전 보면 막 눈 깜빡깜빡해요. 이 하루 이틀 이 눈 깜빡깜빡한 이런 아이들도 틱장애라고 하면 너무 진단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2주 정도는 이상 되는 거를 다시 이제 ICD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틱장애의 어떤 어디에 넣을 것인지,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틱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약간 세부적인 좀 변화들이 좀 있었고요. 이 ICD-10과 ICD-11은 이제 약간의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좀 변화들이 있는데요. ICD-10에는 이제 멘탈 앤 비헤이비어 디스오더에 들어가 있었고, 이 중에 이제 세부 항목에 F90에서 98, 비헤이비어럴 이모셔널 디스오더, 행동과 정서 장애, 여기에 이제 F95로 이 틱장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틱장애라는 거가 여기 뭐 이제 뭐 운동장애나 뭐 행실장애, 정서행동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같은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가 이제 적절한가 이런 좀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ICD 11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디다 분류하지? DSM-5에서는 그래서 이 틱장애가 다른 뭐 ADHD라든지 오티즘이라든지 자폐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신경발달장애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그게 같이 공존질환으로 묶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ICD-11에서 이 틱장애는 아까 우리가 그 신경생물학적인 원인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브레인 서큐트의 문제고 이런 것들은 다른 운동장애와 어떤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 디스오더, 운동장애에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이제 배치를 하면서도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뚜렛이라는 거는 또 다른 운동장애랑 다른 면도 있거든요. 이 어떤 그 뚜렛의 틱장애를 하기 전에 어떤 증상, 어떤 얼지 이런 충동을 느끼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약간 노력하면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좀 다르고요. 약간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좀 다른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존 질환들이 대부분의 또 정신건강학 의학적인 어떤 이제 자폐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것들랑 같이 공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태 생리가 어떤 이제 운동장애랑 묶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DSM-5와 같은 신경 발달 장애에도 같이 넣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 어떤 신경적인 부분하고 또 이제 어떤 그래서 특히 운동 부분하고 또 이제 신경 발달의 어떤 좀 정신학적인 부분하고 이제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틱이 이 OCD도 같이 병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뇌의 어떤 회로도 OCD랑도 조금 이제 같이 공유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병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때 이 강박 행동도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충동적인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반복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가 마치 틱에서의 어떤 전조 증상을 느끼고 틱을 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면도 있고요. 틱하고 강박증 모두 다 이걸 느꼈을 때 좀 참으려고 좀 했을 때 틱도 조금 멈출 수가 있고 강박증도 좀 멈출 수 있고 치료적인 접근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D-11 만들 틱에서 강박증 카테고리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넣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또 걸쳐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ICD-11 개발팀의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을 만든 팀에서는 이걸 약간 좀 비판합니다. 최근에
이런 뚜렛에 대해서 연구를 할수록 이 뚜렛은 어떤 이런 뇌신경 발달 장애와 어떤 유전적인 그리고 어떤 뇌연구에서의 공통점을 더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걸 프라이머리로 하는 것은 최근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거의 공존 질환들이 이 뇌신경 발달 장애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다 분류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ICD-11 팀에서 이 세컨더리라고 틱이라고 한 것이 좀 모호하다. 이제 어떤 이제 인펙션이 있고 나서의 틱이 있는 경우들도 명시를 하고 신경 발달 장애와 같이 있는 경우들도 이제 명시를 하는 세컨더리 틱이라는 거가 있는데 굉장히 혼선을 줄 수가 있다. 이제 그 면세부균의 감염 후에 어떤 틱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멀티센터에서 전향적인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이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컨더리 틱이라고 말할 수도 근거 부족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이 발달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틱이 있고 자폐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틱 위드 디벨롭 디소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반대로 자폐가 있으면서 틱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틱이 이 신경 발달 장애 안에 있는 것들을 일로 데리고 오면서 이런 문제가 혼선이 발생되는 거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투렛이라는 장애가 워낙에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질병 분류를 이제 개발하는 팀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이제 병원에 오게 될 거나 했을 때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좀 듣고요. 언제 발생했는지, 강박증과 ADHD가 있는지 여부를 그냥 거의 뭐 루틴하게 함께 봅니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틱 증상들은 어떠한지, ADHD 평가, 자폐도 같이 있는지도 보고요. 그다음 충동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삶에 미치는 영향들 이렇게 해서 틱의 종류와 심각도, 다양한 공종 변이들을 이제 평가하는 검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 다 뭐 이런 종합 심리 검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검사를 통해서 틱으로 이제 소아정신과에 방문했는데 이제 의사는 ADHD 치료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틱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들어가지만 이 아이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ADHD라는 것이 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들도 합니다. 이제 신경 심리 평가를 통해서 어떤 지능, 주의력, 기억, 실행 능력, 학습, 사회인지, 운동 이런 것들도 혈액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모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런 검사를 한다 정도 그냥 소개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심리행동 치료입니다. 어쩌면은 오늘은 이제 2022년도 가이드라인에서 11년 만에 파트 3에서 파트 2로 우선순위가 앞당겨진 중요한 부분이죠. 파트 2,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도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근거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이코 에듀케이션. 일단 이 틱에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한 뚜렛장의 어떤 베이직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렇게 이 정도의 유병률이 있고, 이러한 이제 자연 경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있어서 우선 watch and wait, 지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인 틱, 1년 미만의 틱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제 보호자분들이 너무 과도한 걱정을 또 하지도 않고 또 아이를 좀 지켜봐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니셜 인터벤션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헤빗 리버설이라고 표현하는 습관 반전 훈련 그리고 헤빗 리버설을 이제 포함한 종합적인 행동요법 CBIT라고 하는데 Comprehensive Behavioral Intervention 이 두 가지는 근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출 및 반응 방지, 그리고 인지치료.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습관 반전이라는 건 틱 대신에 어떤 대응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고, 종합적 행동요법은 이 습관 반전에 더해서 어떤 기능적인 접근과 어떤 근육 이완, 심호흡 이런 것들 통해 긴장 이완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제 ERP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박 장애에서도 하는 치료예요. 제가 이제 치료면에서도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틱을 조금 어떤 상황에서 좀 일부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인지적인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인지치료, 그리고 이제 제3세대 치료가 있는데, 3세대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틱 뚜렛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 틱과 뚜렛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주는 거를 또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좀 오늘 좀 강의 중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좀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동치료가 좀 얼마나 좀 강력한가, 약물치료만큼 효과가 있는가, 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연구가 이제 헤드투헤드로 비교한 연구가 있지는 않은데, 2018년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0명의 아이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행동치료만 한 군, 그리고 약물치료만 한 군,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심리 교육만 한 군 나눠봤더니 거의 행동치료를 한 군과 약물치료를 한 군은 치료 효과가 거의 비슷하더라. 그리고 이 두 군 모두 다 그냥 심리 교육만 한 군보다 더 이게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약물치료 둘 다 효과가 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헤빗 리버설 트레이닝과 HRT, CBIT의 좀 구성 요소를 볼 건데요. 이 헤빗 리버설 트레이닝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조적인 충동,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좀 잘 할 수 있게 주변에서 잘 지지를 해주는 걸로 이제 구성됩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펑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악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악화시키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이런 어떤 하루하루의 좀 일과를 조금 바꿈으로써 이 틱 증상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는 것이 이제 어떤 기능적인 접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완 훈련을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복식 호흡이라든지 점진적인 근육 이완 통해 가지고 일부러 점진적인 근육은 특정 이제 몸의 여러 근육에 일부러 힘을 줬다가 빼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긴장된 상태와 이제 이완된 상태를 구분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나 몸의 긴장된 상태구나. 이게 이완된 상태구나.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내가 긴장시킬 수도 있고 이완시킬 수도 있다는 어떤 조절력을 또 증가시켜주면서 이완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 거가 HRT, 함께 있는 거가 CBI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조 충동, 이 PU라고도 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몸의 어디 부위에서 이런 전조적인 충동을 많이 느끼는가. 옛날 건데 이게 또 거의 한 30년 만에, 마침 올해 제가 또 강의할 때 2022년도에 새로운 또 이게 연구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10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거는 232명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평가를 해봤는데 좀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 어깨 부분에 있는 건 비슷해요. 근데 좀 하지 부분은 좀 적었고, 보니까 이 얼굴과 이 머리 부분이 과거에는 이게 별로 이 전조 증상을 잘 못 느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하자라는 연구가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전조 충동을 좀 느끼는 부분과 실제로 틱을 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충동을 많이 느끼면은 또 틱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충동을 내가 잘 대응하면은 또 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습관 반전의 이론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운동 틱이고요. 이제 음성 틱과 관련된 어떤 전조 충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얼굴의 여러 부위들, 때로는 뭔가 이제 배, 머리, 목, 등, 어깨까지도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군데서 이런 감각을 먼저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틱을 하는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게 된 거가 이제 올해 최근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협회 2019년도에 이제 박태원 교수님께서 습관 반전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이거 특집으로 강의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자료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 바람개비 2019년도 1월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예시만 제가 하나 좀 따왔는데요. 틱을 먼저 자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이거를 좀 정확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어깨를 으쓱 거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게 있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귀를 향해 올라오고 어깨를 뒤로 돌리면서 아래로 향하면서 이때 빠르게 머리를 이렇게 흔들더라. 이거를 이제 내가 틱을 이렇게 하는구나. 많은 아이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식하고.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이 전조 충동으로 오른쪽 어깨 목에 좀 긴장감을 먼저 느낀다.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충동을 느꼈을 때 이 틱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충동을 느꼈을 때 이 경쟁 반응으로 똑바로 서서 어깨를 그동안엔 뒤로 돌리면서 아래로 향했는데 우리 밑으로 내리면서 머리와 목을 뒤로 당겨서 좀 긴장을 유지해가지고 이걸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여러 틱을 자각하는 것들을 아이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자각해보고 그때 어떠한 전조 충동이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고요. 어떠한 경쟁 반응을 할지를 또 아이랑 같이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줘야지 좀 찾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감각을 인식한다는 거는 사실 이렇게 또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조금 어려운 거죠. 이거 제가 오늘 강의 첫 슬라이드를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상태가 어떻지? 이것도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이걸 좀 알기 쉽지가 않아서 좀 같이 찾아보는 작업들에 좀 도움을 드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 치료를 한 아이들의 어떤 롱텀 아웃컴도 이것도 올해 연구 나왔어요. 지금 올해 좀 뚜레짱에 있는 연구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11년 전에 이제 12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비헤비어 세라피를 이제 대조군과 비교를 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물론 비헤비어 세라피를 한 분이 더 효과가 있었죠. 11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지냈을까 이제 이걸 해봤더니 이 중에 한 8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이 당시 대조군은 이제 PST라고 하는 그냥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 사이코 에듀케이션하고 서포티브 세라피는 그러니까 심리 교육만 한 분하고 그리고 행동 치료를 같이 한 분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굵은 이제 이 실선은 그 당시에 별로 반응을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반응을 안 했던 분 그리고 이제 여기 실선들은 반응을 했던 분이고 이거가 이제 그 행동 치료에 반응이 좋았던 분입니다. 좀 의미 있는 거는 이 행동 치료에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이 11년이 지나고 나서 이 틱의 전체적인 심각도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 반응을 보였던 아이들은
이 행동 치료를 잘 습득하고 잘 대처하고 또 이후에도 그걸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이런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어떤 틱의 시비어리티 스코어에서 많은 감소를 보였더라. 반면에 그냥 이제 대조군에서의 교육만 받은 군에서는 좀 줄긴 줄었지만 크게 줄진 않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 틱의 임페어먼트 스코어라는 게 이제 또 있는데 이거는 이 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자존감이라든지 가족이나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학교 생활이라든지 실제로 손상받는 건 어떤가 봤는데 좋은 결과죠. 11년이 지나니까 이 대부분의 그냥 이전에 반응이 있던 분이든 어떤 분이든 그냥 대부분 많이 좋아지더라. 영향을 좀 덜 받더라. 부분들은 어쩌면 그 틱과 뚜렛의 경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과랑 일치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틱과 뚜렛으로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도 연구에 따르면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도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도 이 CBIT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조금 해본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30명의 치료군하고 12명의 대조군을 좀 비교를 해봤고 저희는 이제 8회기로 CBIT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대조군과 비교해서 이제 치료군에서 더 많이 감소된 거가 이제 운동틱인데 운동틱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는지 내가 해야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얼마나 방해하는지 하는 인터피어런스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는 어떤 틱의 어떤 빈도나 강도 자체는 뭐 했음에도 이렇게 대조군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감소되진 않았지만 이 방해받는 정도는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가 이 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봤던 이 틱의 영향에 미친 영향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가 내가 틱에 대해서 알고 내 몸에 대해서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하고 덜 당황스럽게 하고 그래서 틱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틱을 가지고 또 지낼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임페어먼트 스코어, 이 틱의 영향을 손상받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든 결과가 아닌가 좀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습관 반전하고 그 이제 CBIT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ERP 노출시키고 나서 반응을 이제 예방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틱이 좀 유발될 만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일부러 서서히 좀 노출시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뭔가 빛을 봤을 때 틱이 좀 많이 발생하는 약간의 빛을 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틱이 나타날 것 같을 때 틱을 하지 않는 거를 시간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는 거를 증가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틱을 줄이는 거가 이제 목표가 됩니다. 이건 강박증에서도 제가 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손을 막 당장 씻고 싶어요. 손에 뭔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당장 씻고 싶어. 근데 이제 안 씻고 좀 버티는 거죠. 안 씻고 버티게 되면은 이 긴장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엔 치렀던 거죠. 근데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버티다 보면 긴장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멈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이 틱도 이 전조 충동을 느꼈을 때 틱을 꼭 해야 될 것만 같았는데 안 하고 버텼을 때 이 전조 충동이 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 이것도 앞에 어떤 습관 반전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는 야, 팁 참을 수 있는 치료도 있더라. 너 좀 참아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재채기라든지 뭐 가벼울 때 긁어야 되는 것처럼 참기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아이의 어떤 준비 정도라든지 어떤 동기라든지 이 아이의 적합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좀 상의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구 중에는 이거를 이제 과거에 습관반전 프로그램을 같이 한 분이 따로따로 한 분보다 더 좋더라. 뭐 당연하겠죠. 여러 치료를 복합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인지적인 어떤 개입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근거가 아주 높진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팁과 관련된 어떤 비적응적인 우리 생각들을 교정을 하는 겁니다. 팁, 그리고 어떤 충동, 그리고 이제 이 팁, 뚜렛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뭐 강박증도 있지만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아이 중에도 계속 하루에 8번 정도 손을 씻고 손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샤워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떤 완벽주의적인 걸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도달하지 못하면은 나는 항상 그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하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틱도 그래요. 나는 이 틱을 완벽하게 없애고 싶은데 자꾸 이게 발생한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힘들고 난 이거 틱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잘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비적응적인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들은 결국 이제 그 어떤 정신적으로, 생리적으로 결과를 일으켜서 더 몸에 어떤 긴장감과 흥분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틱 증상을 또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틱과 관련된 비적응적인 어떤 생각을 교정하는 것이 이제 또 불필요한 각성을 줄여줌으로써 틱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치료는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서드 웨이브 3세대 치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틱 자체를 수정한다기보다는 이 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수정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이제 1세대, 2세대 치료의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이제 발전이거든요. 1, 2세대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증상을 바꾸는 거를 초점 맞췄다면은 3세대 치료에서는 이거를 수용하는 거를 이제 초점 두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CT라는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는 거죠. 수용을 하고 전념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내가 발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 불안이 있어서 내가 어디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말도 막 더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치료를 한다면은 내가 얼굴이 덜 빨개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발표 상황 같은 걸 미리 연습하고 노출을 해가지고 익숙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 거야라는 어떤 생각을 교정할 필요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별 생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교정하는 거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1세대, 2세대의 치료입니다. 3세대의 치료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이제 수용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얼굴도 빨개질 것 같고 다른 사람들로 나를 비웃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생각이 사실일지 아니면 나만의 생각일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오늘 내가 할 발표는 중요한 발표고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티하진 않을 거야.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에 전념을 하는 거지. 뚜렛과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뚜렛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이 뚜렛을 없앨 것인가, 줄일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뤘지만 나는 뚜렛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을 피하지 않을 거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정도인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인드풀니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거죠. 이제 이 마음 챙김, 요새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바디 센세이션이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비판단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이 판단을 하는 순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좀 불쾌감이 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또 틱을 했어. 이 틱하면 안 되는데 또 했네. 나 왜 이렇게 잘 못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좀 전조 충동이 있고 좀 틱을 했다. 그냥 이렇게 비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리적인 각성도 좀 줄어들고 주의도 좀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가지 틱에 좀 특화돼서 나온 MBSR 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근거가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또 앞으로 많이 연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을 기반으로 한 이런 접근들, 이게 이제 3세대 접근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우리가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제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과 관련된 좀 예시죠. 이 강아지는 지금 이 순간을 비판단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대로 느끼고 있는데, 사람은 생각이 많죠. 어디에 있었더니 오늘 있었더니 우리가 어떤 틱의 증상에 대해서도 이거가 미치는 여러 가지 힘든 생각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틱을 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캐치하는 부분들이 마인드풀리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속해 있는 그 영상의학회에서 이제 제주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동영상도 만들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알려줄 것인가. 그래서 제 호흡이라든지 그리고 내 안의 감정들을 바라보듯이 연못의 물고기를 바라보듯이 어떤 감각을 느껴보는 것들,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대인관계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이 동영상도 좀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건 좀 생략을 할 텐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호흡을 하면서 이 꽃잎이 이마에도 왔다가 어깨에도 왔다가 가슴에도 왔다가 다리에도 갔다 발에도 갔다가 이러면서 내 몸의 그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해보면서 호흡을 할 때마다 꽃잎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거 느껴보면서 우리가 아까 CBIT에서 강조되었던 긴장 이완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연습하실 때 내 몸의 감각을 인지하는 부분들도 연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틱의 어떤 전조 충동을 인식하기 전에 내 몸의 감각을 인지하는 부분들이 먼저 또 연습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각을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향기를 맡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개발을 할 때 내 몸을 더 잘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죠. 내 몸의 감각을 탐구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색깔을 찾아보는 것들.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색깔을 저도 지금 뭐 컴퓨터 모니터에 뭐 검정색, 파란색 이런 것들 보이는데 여기 집중하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난 어떤 긴장되건 상태에서 나오고 현재 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들리는 소리 3가지 찾아보기. 이런 것도 아이들이 재밌어합니다. 밖에서 뭐 발걸음 소리 들려요. 뭐 선풍기 팬 소리 들려요.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물을 마실 때도 그냥 마시는 거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맛이 어떤지 좀 더 음미하고 내 입안의 움직임은 어떤지 물이 넘어갈 때 이 목을 넘어가는 그 느낌과 그 시원한 건 어떤지를 느껴보면서 마시는 거랑 그냥 생각 없이 마시고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생활의 모든 거에서 이 감각을 느끼는 거가 개발된다면은 이 아이들이 이 틱에 대한 전조 충동을 인식하는 것도 늘어날 거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감각을 개발해서 여기 집중하는 것이 이 몸의 긴장 상태를 줄여주고 뇌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 트라우마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
비반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도 여러분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데 아마 강의 듣는 동안 못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발바닥에 집중을 해보면은 발바닥이 바닥과 닿아 있는 이 약간의 폭신폭신한 이런 느낌, 이런 것도 느껴지시잖아요. 여기에 집중할 때 또 우리 뚜레다이들이 경험하는 어떤 그런 분노, 폭발이라든지 짜증 이럴 때 집중하면서 이 캄다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각에 집중하는 부분들도 개발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마인드풀리스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습관 반전 프로그램에 좀 더 그 배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용하기, 이게 수용하기도 이제 제 3세대 치료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비유를 두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양동이에 우리가 물을 담아서 어딘가에 가져가야 돼요. 이 양동이에 물이 조금만 담아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갈 수도 있겠죠. 한 중간 정도 담으면은 좀 들고 가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꽉 차 있으면요. 꽉 차 있으면. 이게 나에게 미치는 고통과 비슷하겠죠.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한 손으로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두 손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 가슴에 딱 안아야지 겨우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이 꽉 찬 양동이를 멀리 들려고 하면은 팔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나에게 이 뚜렛이라는 이 고통을 내가 멀리 피하려고 하면은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를 내가 같이 안고 갈 때 오히려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수용하기의 어떤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수영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장애물처럼 공이 뜨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길을 가로막는 거죠. 나는 이 공을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물에 집어넣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 집어넣는다고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도 다시 튀어나오겠죠. 집어넣어도 다시 튀어나오고. 마치 우리 틱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습관 반전하고 막 연습을 해도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나 이걸 짜증내고 이걸 집어넣는 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공이 올라왔을 때 공을 그냥 툭툭 치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된다. 굳이 이거를 물 안에 안 보이게 하려고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공이 있어도 앞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불안장애 치료할 때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접근에서 이 틱에서도 저는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3세대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심리교육을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행동치료를 퍼스트 라인 인터벤션으로 진행을 하고 약물치료도 함께 사용이 되겠지만 이 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제 동존된 정신병리가 있으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행동치료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근거도 있어요. 근거 면에서는 굉장히 하이 컨피던스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도 쉽지는 않아요. 챌린지가 있는 거죠. 왜? 이게 항상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병원이라든지 센터에서 이거 하는 곳들을 많이 경험 못 하셨을 거예요. 치료사도 적어요. 저희가 제주대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이제 뭐 자폐라든지 지적장애라든지 ADHD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잘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매번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받는 거가 힘들기도 하고. 전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어떤 부모님들께 소개를 드리면은 못 오겠다고 하세요. 왜 못 오겠냐고 물어보냐면은 영어학원 가야 된대요. 저는 이게 아예 이 뚜레틱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병인데 이거에서 우리가 일찍 이걸 터득했을 때 장기적인 예후에서도 많은 호전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이게 동기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 치료보다 효과도 좀 느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돼서
우리가 그래서 다음번으로 약물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약물 치료를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약물 치료가 이전에 이제 행동 치료가 퍼스트로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한점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틱으로 인해서 분명한 손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주관적인 불편감도 고통도 크고, 저한테 오늘 아이도 너무 이거를 막 이렇게 씹어가지고 입 안이 완전히 다 헐어가지고 막 피가 나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리스페돈을 주고 좀 좋아졌는데,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친구가 없거나 학습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막 연필을 못 잡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빨리 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약물 치료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떤 접근에서는 여러 뇌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도파민 관련된 뚜렛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약들을 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뒤에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 그 신경 AAN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장 스트롱 컨피던스는 행동 치료고, 그다음에 약물도 좀 모더레이트 컨피던스, 로어 컨피던스 좀 나누어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약들이 여기에 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약물 치료도 어떤 마법의 탄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50% 정도는 감소를 하는데, 또 반면에 50% 정도는 증상이 남아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도 크게 호전이 없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미국의 어떤 뚜레토페에서는 뭐 이런 순서대로 약물 치료를 해보는 거를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클로니딘으로 시작해가지고 토피라메이트, 아이페프라졸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얘기하고요. 제가 좀 도파민 관련된 부분들, 우리 약이 이제 FDA 승인받은 경우가 많은데 할로피레도를 처음 받고, 그리고 피모자이드, 아리피프라졸. 이 아리피프라졸은 우리가 한국에서 저게 제일 먼저 임상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돼가지고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뚜렛 장애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앞서가 있는 거죠. 리스페이돈 같은 경우는 FDA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문헌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추체로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약간 아까 디스토니아, 몸이 좀 굳는다든지 좀 굼뜬다든지 좀 발음이 좀 부정확해진다든지 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보다도 좀 가장 흔한 거는 좀 살찌는 거. 때로는 이제 어떤 유죽분비 호르몬이 리스페이돈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라가서 남자인데도 좀 가슴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주의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좀 신체 증상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행동적인 변화들, 뭐 주의력이라든지 뭐 감정적인 어떤 변화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유럽에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떤 약을 제일 많이 쓰는가를 이제 이번에 2020년에 가이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리피프라졸이 이제 1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약 쓰시는 분들 아리피프라졸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유럽에서 그렇고, 클로니딘이라는 약들이 또 많이 쓰이고요. 리스페이돈 여전히 상위권이고, 토피라메이트라는 약,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약을 조금 그래도 소개를 드리려고 좀 색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쓰는 것과 성인에게 쓰는 것과 약간의 좀 선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게 근데 19년도에 조사를 한 거거든요. 2011년도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봤어요. 이 변화가 있는가 봤더니, 이 리스페이돈이 이전엔 1위였는데 이게 아리피프라졸이 이제 바뀝니다. 리스페이돈이 이렇게 줄어들고 아리피프라졸이 확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비슷한데, 다른 이런 이건 ADHD 약인데 틱을 약화시키지 않는 ADHD 약이에요. 이것도 좀 이 정도 쓰이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토피라메이트도 이제 거의 안 쓰이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약이 됩니다. 이 피모자이드는 좀 심장 부정맥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보톡스 주사도 옛날에 별로 안 썼는데 좀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최근 10년간의 약간의 변화들입니다. 새로 좀 추가된 약들도 있고 빈도가 좀 바뀐 것도 있고 이제 뭐 리스페돈, 아리비프라졸, 캡베이, 토퍼맥스 이렇게 생겼고요. 이 두 가지는 많이들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클로니딘하고 토피라메이트가 앞으로 좀 더 경험하게 될 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페이돈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가 있고 뭐 부작용도 그냥 나쁘지 않다, 괜찮은 편이다. 근데 살찌는 문제 그리고 유즙분비 호르몬 증가되는 부분들이 주의할 부분이다. 아리피프라졸, 이건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좋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다. 좀 있어도 좀 리스페이돈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또 좋은 게 공존 어떤 컨디션, 우울증, 불안증, 분노 이런 거에도 같이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약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중에 이전에 강의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우리 아이가 체중 증가가 너무 심한데 이 약 먹으면은 틱은 잡히는데 체중이 더 증가되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저희가 조금 감수하고 썼어요. 근데 요새는 이 체중 증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조절할 것도 연구되어 있거든요. 이 자폐 아이들에게도 연구되어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에게 리스페이돈 약을 먹고 체중 증가가 되는데 이 metformin이라는 당뇨약이에요. 이 metformin이라는 거는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서 당대사를 좀 활성화시키고 식욕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 같이 줬더니 이 체질량 지수, 이 BMI도 좀 줄어들고 실제로 체중도 대조군은 쭉쭉 올라가는데 줄어들더라. 저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 식욕 증가, 체중 증가가 걱정된다면은 근데 아직 약을 포기 못한다면은 같이 줍니다. 부작용도 많지 않아요. 약간 속 불편함이나 몸이 살살 정도인데 굉장히 톨러러블하게 쓸 수 있는 약이다. 이 클로니딘 같은 경우는 좀 기전이 다른데요. 이거는 ADHD가 같이 있는 경우, ADHD 약이기도 하거든요. ADHD가 같이 있는 프레장에 쓰기 좋아요. 부작용으로 뭐 저혈압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앞선 뭐 아빌파이나 리스페론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약간 졸릴 수도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ADHD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퍼스트 라인을 쓰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는 적은 것 같다. 토피라메이트 이건 이제 사실 항경련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메커니즘이 좀 불분명한데 좀 억제성 가바, 흥분성 글루타메이트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라미시한 메디케이션 중에 하나다. 저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좀 쓸만하더라, 안전하더라. 몇 가지 부작용으로는 조금 그래도 인지나 언어적인 거에 조금 멍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신장 결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식욕 감소랑 체중 감소입니다.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조금 체중 증가가 좀 심한 아이들을 뚜렛이 있다면은 이 토피라메이트를 쓰면서 틱도 잡고 체중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리화나 관련된 카나비스 베이스 메디신이 이제 대체 치료 중에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1988년도에 리포트가 들어가지고 요새 점점 이런 걸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준들이 근거가 충분히 형성되진 않았고 좀 스몰 스터디 정도인데 이 개발자들의 생각에는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아마도. 그리고 부작용도 심하진 않더라. 심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졸림이나 뭐 입마림이나 조금 이런 정도더라. 근데 이제 그 신경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하면 우리 어머님들 이것도 알아보실 거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청소년에게 쓰지 말자. 근거도 좀 연구가 안 돼 있고 그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른들도 문제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자들도 임신했을 거나 수유 중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에 관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좀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조금 알고
좀 더 근거가 확립된 다음에 나중에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톡스, 우리가 피부 미용제도 쓰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떤 운동틱에서의 그 운동을 어떤 하게 되는 그 근육에다 딱 놔서 이걸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외설증과 같은 막 욕하는 틱이 너무 심하다면은 어떤 관련된 뭐 성대에도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보톡스를 놔가지고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약간 좀 부작용으로는 이제 근육이 좀 약해지고 조금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이 논문을 보시면 되세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효과를 했는데 약물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없는 아이에게서 이거 보톡스 치료를 같이 해가지고 좋더라. 보톡스 치료 할 때 뭐 재활학을 협진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자, 약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뭐 하지만 공존 질환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 파트 4 뇌신부 자극술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뚜렛 장애가 이 CSTS 서킷에 어떤 이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수술적인 처치로 전극을 넣어줘서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이거를 정상화시켜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운동신경을 억제시켜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치료 연구 결과가 좀 적어서 해석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방형 연구, 내가 이걸 했다라는 치료에서는 효과가 나와요. 좋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RCT 연구, 제조군 연구에서도 효과가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개방한 연구에 비교하면은 좀 덜 나오는 거고, 결과가 조금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드라인의 저자들은 아직 이 치료는 조금 논란의 여지를 좀 남겨두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아주 심하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한 3분의 1 정도에서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감각 이상이라든지, 뭐 말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근육의 좀 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뇌신부 자극술은 파킨슨 질환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뚜렛 장애가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가지고 전문적인 센터에서 아주 프로토콜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치료는 무엇인가? 자, 아까 보니까 DBS 치료라는 거가 좀 사실은 부작용 때문에 좀 제일 겁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하게 자극을 주는 건데 비침습적인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나온 거가 이제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어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 신경을 활성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TMS라고 하는 트랜스크라인 magnetic stimul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가 통해서 어떤 이 운동의 흥분성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뇌신경의 어떤 진동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틱도 줄일 수 있더라. 이거가 이제 이전에 송동호 교수님이 이전에 강의하셨을 때가 벌써 14년 전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 근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치료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 연구예요. 국내에서 한 연구에서도 치료를 하니까 틱 스코어가 줄어드는 거죠. 비친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거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냐면은 자주 병원에 와가지고 뭐 30분, 1시간 동안 치료를 받는 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꼭 머리에만 해야 되나? 이 어린아이도 하기도 힘들고, 그치만 병원에 가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나름 그 획기적인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신체 감각에 대해서 뇌 분포를 보는 건데요. 이 뇌의 감각의 상당수는 이 얼굴 부분에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가 이제 손이에요, 손. 여기서 착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손의 정중앙에 있는 이 신경, 메디안 너브라는 거를
혹시 자극을 해서 뇌까지 자극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을 한 거죠. 이 메디안 너브에다가 19Hz, 1초에 19번 정도의 전기 진동을 주면은 뇌에서의 센서리 모터, 감각과 운동과 관련된 영역에서 뇌의 진동이 일으켜지더라. 이거 발견한 거예요. 신기하죠? 이 손에다가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뇌에서의 어떤 진동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뚜렛 장애는 아까 여기서 유발된 센서리 모터 콜텍스와 관련이 있는 걸로 연구되어 있고, 또 하나 이 뚜렛 장애는 인크리즈 베타파, 뇌파에서 베타파와 또 연관이 있는 걸로 연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베타파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연구자들이 이걸 뚜렛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뚜렛에도 합니다. 같은 연구팀에서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목에다가 이 뮤밴드 파를 전기적으로 줬더니 이 뚜렛이 이게 빈도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고 충동도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것 다른 부작용으로 생각됐던 다른 운동이라든지 주의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뚜렛의 증상과 충동을 줄였다는 획기적인 연구가 나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 연구팀에서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심한 뚜렛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 팁도 있고 운동 팁도 있고, 이 환자의 오른손은 지금 이제 여기서 오른손 정중앙 신경이 자극을 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뚜렛에서의 어떤 증상들이죠. 심한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분 정도쯤에 이게 스티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자, 여기서 연구팀이 스티뮬레이션을 켭니다. 아까까지 계속 하던 동작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이 상태를 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안 유지가 됩니다. 다시 끕니다. 스티뮬레이션.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의 디자인이고 결과도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정도의 논문과 연구하는 정말 우리 뚜렛 협회에서도 그렇고 치료자들이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어떤 큰 발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2019년도에 조사를 해서 2020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이 연구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거의 한 15년이 지나도록 이게 거의 뚜렛 장애에서도 큰 변화가 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2020년, 2022년 시기부터 2022년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시계처럼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 그리고 이제 수년 내에 상용화 시킬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13세 어린아이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아까 그 뇌신부 자극술은 어른이 되고 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다. 약물 치료도 아니고 부작용도 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봐야 될 논문이 이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모든 아이에게 다 좋을 것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에게 좋을 것인지, 이 치료를 했을 때
이거가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도 얼마나 이게 유지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게 좀 잘 나와서 어떤 뚜렛 장애에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조금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시제품이고 상용화될 때는 이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떤 말하는 거 보면 자기도 일반인들처럼 자전거 타고 싶다. 내가 여러 가지 습관 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서 좀 나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좀 한 슬라이드로 요약하면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스하키 선수라면은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죠. 스케이팅 기술도 필요하고요. CBIT, 나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 나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조절하고 내 삶을 조절하고 날 이완시키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는 어떤 공존 정신질환, ADHD라든지 감각장애에 대해서도 이 평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굉장히 저는 조금 너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좀 회의적이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손목을 시계를 이용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 세이프하게 이 브레인을 리스토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고려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이를 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겠죠. 이 아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여기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치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이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마인드풀한 상태에서 이 마음 챙김의 배경에서 이루어질 때 아이들도 잘 치료되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라이프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